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물 한 컵을 단숨에 들이킨 딸이 숨을 가다듬지도 않은 채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진짜인가 봐.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런 말이었기에 무의식적으로 물었어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딸의 표정에는 설명하려는 의지도 감정을 숨기려는 노력도 없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저 담담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진료 보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이라니. 순간 싸한 기운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어요. 딸이 그 사람을 단도직입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제 눈을 피하지도 않고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전 남편 말이야. 오늘 병원에 그 사람이 진료받으러 왔더라고.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멍해지며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는데요. 전 남편? 제 입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그 말을 따라 딸이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내 입으로 생부라던가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서 말이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엄마 전 남편이라는 말이 그 사람한테 가장 어울리는 말 같더라고. 그 말을 끝으로 딸이 물컵을 조용히 내려놨고 저는 한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과 함께 봉합해 두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듯 가슴 깊숙이 찢어지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혹시나 가족 중 누가 들을까 싶어 얼른 딸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숨을 고른 뒤 다급하게 물었어요.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딸이 한숨처럼 짧게 웃더니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 그대로야. 오늘 진료 보는데 엄마 전 남편이 왔더라고. 근데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내가 그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 특히 이 쌍꺼풀 진 눈이 완전 판박이야. 그 순간 마치 저주라도 받았다는 듯 딸이 손등으로 눈을 거칠게 문질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어요. 사실 딸은 예전부터 그 짙은 쌍꺼풀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짙은 쌍꺼풀진 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나도 동생처럼 쌍꺼풀이 없었으면 좋겠어라며 슬픈 얼굴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저 외모에 대한 불만일 뿐이라고 생각한 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말았지만 지워지지 않는 유전자의 그림자를 지워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딸이 자꾸만 눈을 문지르기에 다급히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다 눈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런 제 말에도 딸은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보더니 낙담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 쌍꺼풀 없애는 수술을 하던지 해야지. 난 내 눈이 진짜 너무너무 싫어.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 어릴 때 헤어졌는데 그 인간 얼굴을 어떻게 알아봤단 말이야? 목소리는 차분하려 했지만 속은 이미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딸이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핏줄이라는 게 참 무섭다고. 처음에는 나를 못 알아보는 눈치였는데 계속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내 이름을 확인하더라고. 그리고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그 다음 말은 차마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한숨 섞인 말투로 그때 상황을 다시 떠올렸어요. 너 민영이구나. 내 딸 민영이지.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환자 차트를 다시 확인해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맞더라고. 말을 마친 딸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여러 번 내저었고 그 모습이 참 씁쓸해 보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혼한 뒤 생부의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혼할 당시 딸이 어린 나이였다 보니 전부 잊었을 것이라 그리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도 총명한 아이였고 겉으로는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생부의 이름과 존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딸의 표정은 그야말로 징그러운 벌레를 마주한 사람처럼 일그러져 있었어요. 입술을 앙다문 채 턱이 굳어 있었고 눈빛은 단단했으니까요. 혹시 진료 도중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 싶어 조심스레 물었어요. 너 설마 진료하다가 그 사람이랑 싸운 건 아니지? 왜 아니겠어? 뭐? 그럼 싸웠단 말이야? 병원에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제가 울상을 지었지만 딸은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내 딸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만 있으란 거야? 그건 우리 아빠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절대 그럴 순 없지. 그 말에 숨을 한번 삼키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내가 왜 당신 딸이냐고 따졌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네가 나 아니었으면 태어났겠냐며 목에 핏대를 세우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어. 나가서 다른 의사 찾으라고. 그랬더니 순순히 나갔어? 당연히 아니지. 소리 지르고 난동 피웠지. 난동 피우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더라고. 진짜 하나도 안 변했더라.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그 기억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할 말을 잃었는데요. 너 그런 일들이 전부 기억나는 거야? 제가 어렵게 입을 열자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내가 몸은 약했지만 어릴 때부터 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았잖아. 그때 생부랑 할머니, 그러니까 그 사람 엄마라는 사람이 엄마한테 소리 지르면서 나 데리고 나가라고 난리쳤잖아. 그거 전부 기억나.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세월이 한참 지났다 보니 다 잊었을 것이라 믿고 싶었던 건 결국 제 편한 착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엄마는 네가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너무 미안해. 그 말에 딸이 곧장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긴 뭘 미안해. 잘못은 그쪽 사람들이 한 건데. 나는 절대 그 사람들 용서 못해. 생각해봐. 만약 내가 의사도 아니고 사는 형편이 어려웠다면 그 사람이 아는 척이나 했겠어. 사람이라면 인두값 쓰고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야.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냥 모른 척 피했겠지.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떨구다가 문득 떠오른 궁금증이 있어 다시 물었어요. 그 인간 혼자 온 거야? 아니, 재혼한 모양이더라고. 같이 왔어. 근데 그때 그 여자는 아닌 것 같아. 그 말에 다시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이혼 전 그 인간이 바람이 나서 상간녀를 데려와 저를 보고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며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그 상간녀 얼굴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너무나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 그 여자 얼굴도 기억나?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게다가 얼굴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 여자가 아닌 걸 어떻게 알아? 딸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 여자 입 옆에 점이 있었거든. 그리고 얼굴형도 달라. 그 여자는 절대 아니야. 엄마, 내 기억력 알잖아. 근데 그 인간은 왜 병원에 온 거야? 딸이 옷을 갈아입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보니까 위암이더라고. 뭐? 위암? 암튼 내가 진료 안 받겠다고 했더니 길길이 날뛰어서 결국 보안요원 불러서 내쫓았어. 순간 손끝이 싸늘해졌는데요. 딸은 그 모든 상황을 아주 또렷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듣는 저는 속이 뒤집히는 것만 같았어요. 덕분에 병원 사람들이 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돼서 좀 난감하긴 했지만 그게 뭐 대수겠어. 오히려 내 동기 중 하나가 우리 아빠가 참 대단하다고 하더라고. 공부하는 내내 내 뒷바라지 해준 거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진짜 친아빠인 줄 알았다고 하길래 내가 딱 잘라 말했어. 진짜 친아빠라고. 나한테 아빠는 단 한 분뿐이라고 강조해서 말했어.
암튼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엄마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한 거야. 아까 그 사람 눈빛 보니까 뭔가 뜯어먹을 거 없나 두리번거리는 그 눈빛이 진짜 역겹더라고. 내 예상대로라면 엄마를 찾아올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고. 찾아오면 혼자 만나지 말고 아빠랑 같이 가던가 아니면 나랑 같이 갈 생각해. 혹시 몰라서 내가 아빠한테도 말해놨어. 뭐? 아빠한테 벌써 말했어? 아빠랑 나랑 비밀 하나도 없는 거 엄마도 잘 알잖아. 그 사람이 다녀가고 난 뒤 바로 아빠한테 말했더니 쫓아온다고 해서 말리느라 오히려 고생했어.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문을 열고 주방 쪽으로 발길을 옮기며 입을 뗐어요. 엄마, 나 배고파. 아빠는 언제쯤 들어온대? 아까 일찍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니다. 내가 아빠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한 표정으로 딸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아빠, 어디야? 나 배고프단 말이야. 다 왔다고? 알았어. 오늘의 메뉴가 뭐냐고? 잠깐만. 보니까 오늘 저녁은 아빠랑 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야. 알았어. 빨리 올라와. 그토록 어마어마한 하루를 보냈음에도 별일 아니라는 듯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등을 바라보는 제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잠시 후 남편이 올라왔고 부녀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을 푸고 반찬을 집어들고 서로 농담까지 건네며 식사를 이어갔어요. 그 평온한 풍경 속에서 저는 조용히 젓가락만 움직였는데요. 속은 여전히 출렁였지만 차마 그 평온을 깨트릴 순 없었습니다. 딸의 생부, 그러니까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였던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영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내야만 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에게는 측은지심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연약한 생명을 안쓰럽게 여겨줄 법도 했지만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는 오히려 민영이를 못마땅해 했으니까요. 네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전 시어머니는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 시어머니가 저 몰래 자기 아들에게 다른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그 상간녀까지 끌어들여 이혼을 종용했고 저는 하루하루 벼랑 끝을 걷는 심정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전 남편은 점점 외박이 잦아졌고 딸에게는 어떤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가 이혼하라고 압박과 윽박을 질러댔고 마지막 남아있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다고 해야 할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고 딸아이를 끌어안은 채 한밤중에 목 놓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혼했던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해야 할까요? 이혼 후 제 삶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나아졌거든요. 오히려 이혼을 하자 일이 더욱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방사선과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던 중이었고 민영이가 입원한 병원에서 오며 가며 인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인연이 닿았습니다. 남편은 제 상처를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까지 따뜻하게 품어주었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재혼, 그는 초혼. 그 간극은 그의 부모님에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님은 말 그대로 기겁을 하셨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너무 무거워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동수씨, 이 정도면 됐어. 나 같아도 내 아들이 애 딸린 이혼녀랑 결혼한다면
반대했을 거야. 우린 우리대로 잘 살 테니까 동수 씨는 좋은 사람 만나서.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절대 못 헤어져. 동수 씨, 지금 고집 부릴 때가 아니야. 이건 누가 봐도 미친 짓이라니까. 그 말에 남편이 깊게 숨을 들이신 뒤 말했습니다. 민영이가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민영이한테 또 상처를 줄 순 없어.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심장 수술할 때도 수술실 밖에서 밤새 기다려준다고 했는데 그럼 민영이한테 어떻게 또 상처를 줘.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남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이었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마음이 매일매일 오락가락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드디어 시어머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만나자는 짧은 말이었지만 그날따라 어쩐지 무게감이 달랐다고 해야 할까요? 다음날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손에는 식은땀이 얼렀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시어머님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갈등이 뒤섞인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어요. 앉아요. 테이블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보다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파동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입에서 그 말만이 새어나올 뿐이었어요.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가슴을 눌렀는데요. 앞에서 대놓고 이런 말하기 미안하긴 하지만 자식 일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제가 다시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손등으로 슬며시 닦으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님이 조용히 가방을 열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 받아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동수 씨랑 헤어지라고 주시는 돈이라면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동수 씨 꼭 설득하겠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레 시어머님께 돌려드리던 순간 제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시어머님 입에서 나온 말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이 돈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주는 돈 아니니까 그냥 받아요. 네? 동수한테 들었어요. 딸이 심장수술을 앞두고 있다면서요? 아, 네. 당황한 채로 겨우 한마디의 대답을 내뱉자 시어머님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술비에 보태라고 주는 돈이에요. 수술비요? 제 얼굴이 굳어졌고 손끝까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엄마가 돈 번다고 자꾸 자리를 비우면 애가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그 돈 넣어뒀다가 수술비며 이것저것 보태도록 해요. 시어머님이 긴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수술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닐 거예요. 몸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엄마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이 아픈 건 정말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동수가 이 말은 안 했을 텐데 우리 딸도 어릴 때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지금은 다 나았지만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 시절 동수도 아픈 여동생을 돌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며칠 전 동수 붙잡고 왜 헤어지지 못하느냐고 소리도 지르고 윽박도 질렀더니 그쪽 딸, 그러니까 민영이 심장이 안 좋다고 하는 걸 보면서 아픈 동생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는지 몰라요. 시어머님 눈가도 어느새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런 인연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이 복잡한 인연이 만들어진 것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잠시 말을 멈춘 시어머님이 조용히 그러나 깊은 결심이 담긴 눈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다 내려놓은 건 아니지만 나도 노력은 해볼게요. 우선은 민영이 건강 먼저 생각하자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내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님이 건네준 돈 봉투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동안 닫혀있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는 시작점처럼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의 대화는 제 마음 한구석에 평생 잊지 못할 문장으로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그 뒤로 민영이의 수술은 기적처럼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걱정하던 긴 밤들을 지나 마침내 회복이란 햇살이 우리 가족에게 비추기 시작했어요. 병실에서 민영이의 숨소리를 조용히 들으며 시어머님이 이런저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따뜻한 말들 사이에서 서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어머님과 가까워지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민영이가 태어나고 시부모님께서 우리를 부르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민영이도 괜찮아졌고 되도록 빨리 결혼식 준비하도록 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는데요. 두 분의 배려 깊은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은 특별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무엇보다도 시부모님의 사랑은 민영이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버팀목이 되어주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민영이를 많이 예뻐해 주셨거든요. 민영이도 시어머님을 정말 많이 따랐습니다. 어릴 때의 아픔을 지나 엄마 이외의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느껴보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고 저는 아들을 출산했어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모두가 기뻐했지만 놀랍게도 시부모님의 민영이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손주를 차별하지 않았고 오히려 민영이를 먼저 챙기고 더 많이 보듬으셨으니까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을 꺼내기도 했어요. 민영이가 우리랑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던 게 분명하다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있겠어. 말도 어찌나 잘하는지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다니까. 그때 결혼 반대했던 게 너무 미안하지 뭐니. 시간이 많이 흘러갔지만 시어머님은 여전히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 이후로도 민영이와 시어머님의 사이는 점점 더 돈독해졌고 마치 세상에 둘밖에 없는 사람처럼 서로를 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픈 시간을 지나온 우리에게 그 모든 순간이 마치 하늘이 주는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평화롭고 고요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민영이 생부가 나타났어요.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불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는데요. 민영이가 의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난 뒤 그 사람은 대놓고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평온한 오후였어요. 아들은 친구 집에 가 있었고 집안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민영이만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을 때 거기 서 있는 사람을 보자마자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전 남편이 너무나 뻔뻔한 표정으로 서 있었거든요.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온 그는
예나 지금이나 뻔뻔하게 그지없었습니다. 내 딸한테 들었겠지만 나 지금 위암이야. 근데 돈이 없어서 좀 많이 힘들어. 내 딸이 의사식이나 됐는데 나도 아버지로서 뭔가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 말에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혜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 뭘 했다고 혜택을 운운하고 있어? 그러자 그가 태연하게 법적인 근거를 운운했습니다. 이거 왜 이래? 나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거든. 법적으로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더라고. 그러니까 내 딸이 당연히 나를 부양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순간 조용히 뒤에 서 있던 민영이가 팔짱을 낀 채 눈을 가늘게 뜨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법 제974조 직계열족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전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법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다니까. 하지만 실제 부양 청구 소송에서는 법원이 부모의 과거 책임 이행 여부를 따집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양 청구가 기각될 수 있죠. 첫째, 부모가 자식의 양육과 교육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경우. 둘째, 과거 부양 과정에서 자녀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부양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그 말에 전 남편의 미간이 순식간에 찌푸려졌습니다. 그쪽은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심장 이식이 필요했을 때 당신은 모른 척 했잖아요. 거기다 양육비 한 번을 준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소송하고 싶으면 하세요. 우리도 변호사 고용해서 부양 청구의 정당성을 따질 거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줄까요? 민영이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며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우리 아빠한테 이미 입양됐어요. 당신이 친권이랑 양육권 전부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우리는 그냥 남이에요. 그러니 우리 가족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소송하려면 언제든지 하시고요. 우리도 비싼 변호사 고용해서 완벽하게 방어할 테니까요. 전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그날의 끝을 알렸는데요. 며칠 뒤 전 남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염치는 없어 보였어요. 저기, 알아봤더니 소송해도 내가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 진짜 힘들어서 그런데 혹시 예정을 생각해서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순간 심장이 차가운 냉수처럼 식어내렸는데요. 그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으니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한테 마지막 남은 양심이 있었다면 민영이한테 절대 아는 척하지 말았어야지. 그게 생부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는데 당신은 그마저도 그냥 내던져버렸어.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마. 만약 또다시 연락하면 병원보다 경찰서를 먼저 가게 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 뒤로 전 남편에게서는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소식이 궁금하지도 않았기에 그냥 잊고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가 진심으로 포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든 소동은 끝이 났습니다. 며칠 전 시댁에 갔더니 거실 한켠에 둘러앉은 시부모님과 민영이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영이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 저번 여행 때처럼 혼자 막 돌아다니면 그냥 두고 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맞아. 그때 당신 없어져서 민영이랑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기나 해. 그때 시겁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펄렁거린다니까. 그 말에 시아버님이 멋쩍은 듯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해버렸는데요. 민영이가 팔짱을 낀 채 눈을 가늘게 뜨고는 끝까지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민영이는 휴가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는데요. 두 분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신답니다. 그날도 진지하게 여행 계획을 짜고 있는 모습을 보며 웃음이 새어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